너무너무 중요하고 변함없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비에스텍이 제시한 또는 뭐 여기서 비스텍이라고 하는데 뭐 비스텍으로 읽으시든 비에스텍으로 읽으시든 편하게 읽으시고 그가 제시한 개별 사회 사업의 7대 원칙이라고도 부르고요. 일반적으로는 관계 또는 관계론에 있어서 7대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가지 이거 모르면은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시험에서도 참 꾸준히 잘 나옵니다. 자, 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일단 뭐 종류를 단순히 외울 필요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암기 도우미는 있어요. 재밌는 거. 뭐 개의 뒤통수를 비비자. 개의 뒤통수를 비비자. 이런 암기 도우미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건 나중에 많이 하기로 하고 일단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뭐 비심판적 태도, 자기 결정, 뭐 비밀 보장 많잖아요. 그랬을 때 시험의 포인트를 아셔야죠. 포인트는 일단 개념.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원칙 중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거 골라내는 거. 쉽습니다. 쉬워요.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뭐 목적이나 또는 한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한계가 언급되는 거는 자기 결정권 보장의 한계가 있고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어요. 일부만 해당되는 거죠. 일부. 또 보통 목적을 강조할 때에는 또 의도적 감정 표현의 목적을 많이 강조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수준이 높다고 할까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고 있느냐 또는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거냐 이런 거를 묻습니다. 좋은 문제죠. 자, 어쨌든 모든 기본은 개념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간을 좀 아끼고 싶어요. 자, 클라이언트 욕구가 있어요. 자, 개인으로 처우받고 싶다. 근데 한 개인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처우받고 싶죠?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해 주는 것이 개별화의 원칙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어렵지 않죠? 두 번째가 의도적 감정 표현인데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기쁘고 즐거운 감정보다는 뭔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뭐 이런 그런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왜? 도움이 필요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그러한 감정, 주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인데요. 그러한 감정을 눈치 안 보고 최대한 좀 자유롭게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 주라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인 그런 감정 표현의 원칙을 잘 지키면은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본인의 어떤 어두운 감정을 표현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좀 시원하죠. 풀리는 느낌이 들죠. 환기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내면 안에 머물러 있던 것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에게 지금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도 본인의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또 하나 객관화가 돼요. 객관화. 왜? 전문가한테 털어놨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효과를 이제 기대하면서 하는 게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세 번째,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는 건 자, 문제나 표현된 감정에 대해서 공감적인 이해와 반응을 얻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자,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민감성, 이해, 반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7대 원칙과 이 세 단어는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단어를 제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칙을 물으면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왜냐?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민감성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거, 또 말할 때 그 사람의 표정,
눈빛, 말투, 또는 그 사람의 뭐 용모, 복장, 상태 등등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민감성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잘 보고 잘 듣고 될 수 있으면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듣고 잘 보고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클라이언트가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알게 해야죠. 모르게 하면 그 사람이 내 얘기 들어주는 거야,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티를 내라는 거야. 티를 내라는 거야. 티를 내. 제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드리고 있죠. 제가 정말 선생님한테 뭔가 잘 호응해드리고 있죠. 그게 뭐야? 반응. 여기서 이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게 뭔 소리겠어요?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한테 정서적으로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고 있고 막 끄덕끄덕도 하다가 때로는 말로 그러셨군요.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언어적 반응, 비언어적 반응, 때로는 둘 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 사회복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안 좋겠죠. 또 너무 적극적인 것도 안 좋지. 자, 이게 지금 실강생들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재밌게 할 텐데 어쨌든 조절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통제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사회복 실천에서 통제라는 말은 주로 좋은 말로 쓰여요. 자, 그래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되죠. 그게 뭐예요? 정서적으로 관여할 때, 즉 반응을 보일 때 상황에 적절하게 또는 목적에 적절하게 또는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반응을 해라. 그래서 이름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자, 그 다음 수용인데 수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했든 못했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다루어 나가는 게 수용이거든요.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어떤 잘못된 행동까지 인정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식이죠. 상식.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비심판적 태도는 너무 간단해요. 비심판적 태도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의 잘잘못에 대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유 잘하셨네. 어유 잘못하셨네.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7대 원칙 지키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근데 사회복사가 그래도 전문가인데 속으로는 판단해요, 안 해요? 당연히 판단해야죠. 속으로는 판단하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해야죠.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객관적으로 속으로는 판단해야죠.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말아라. 이게 비심판적인 태도입니다. 비심판적 태도. 그 다음 자기결정 너무 잘 아시죠? 자기결정은 여기서는 뭐 원리 원칙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의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이기도 하고 막 이념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무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자 한다. 당연히 그 결정권 보장해 줘야죠. 다만 이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거 맞나요? 그래서 사회복사가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건가요? 이건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될 사람인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줘요, 안 줘요? 줘야죠. 자료 제공, 정보 제공, 안내 해주고 또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이런 걸 아무리 알려줘도 클라이언트가 망설임이 많은 사람,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 식당 가면은
메뉴판 한참 떨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 고를 거면서.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자극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북돋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결정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와병 중이시다. 신체적인 기능에 한계가 있고 또 클라이언트가 치매 어르신이다. 정신적인 기능에 한계가 있고 그럼 그분한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죠. 그지? 이런 거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거나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정권 보장해 드릴 수 없고 또 사회복지 기관에서 해드릴 수 없어. 우리 기관에서 지금 해드릴 수가 없는 걸 막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거 어렵지 않고 상식으로 이해하는 거. 얘는 진짜 이해해요. 암기가 거의 없죠. 그 다음 마지막이 비밀 보장인데 당연히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들에게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사례 회의, 사례 판정 회의 또는 사례 발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안 지킨 게 아니고요. 비밀 보장의 의무가 다른 전문가들에게까지 확대된 걸로 우리는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자,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도움 받으려면 클라이언트가 개인정보를 오픈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는 오픈하지 않고 도움은 받겠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움 받으려면 오픈해야지. 그럼 비밀 보장해 줄 수가 없죠. 이런 거,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클라이언트 자신의 내부적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 권리도 소중한 권리지만 사회복지사의 권리도 동등하게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동등하게 소중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권리도 동등하게 소중하죠. 그래서 그러한 다른 권리와 충돌을 하면 부딪히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을 해드릴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이해이고 인식인 거지 암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7가지 원칙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보시죠. 자, 1번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비밀 보장 원칙. 2번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범주화하라. 범주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케이스일 거야. 그런 카테고리, 그런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야. 이런 거 기분 나빠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해줘라. 그죠? 독특함.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상이한 방법과 원리를 활용해줘라. 이렇게.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을 특정한 인간으로 대우해줘라. 여기서 특정한 인간으로 대우해줘라는 건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자, 그래서 범주화하라는 거는 개별화의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 얘기. 위배가 된다. 정반대라고 하긴 그렇고 위배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비심판이죠. 비심판. 그 다음 의도적 감정 표현이죠. 그 다음 수용이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